매일 신부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고 나오고 언제 나오나 이렇게. 왜 이렇게 재밌었을까? 창조적이고 비극적인 삶을 살다가 나혜석이라는 인물이 모델인데 이 형식은 무슨 뜻인지 잘 알지도 못할 말을 길게 한다. 조금 약간 별로 요즘도 선호하지 않는 캐릭터죠. 자기 원작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신문에다 나 이 영화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그렇게는 하지 않죠. 이광수는 그렇게 했어요. 나 이 영화 마음에 안 든다. 신문가는 이제 최남선이 운영하던 출판사입니다. 최남선은 조선의 거부였어요. 부친이 할아버지가 관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기와집이 200채가 있었어요. 좀 상상이 안 되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개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최남선이 황실 특파 유학생으로 일본에 갔을 때 20살도 안 됐어요. 심지어 이광수는 계급적으로는 양반에 속했지만 하고 있는 일이 중이었기 때문에 중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양반들 자제들이 고관 대작들이 다 유학을 갔거든요. 저 최남선을 계속 심부름을 시키는 거죠. 뭐 굉장히 시달립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최남선이 그 시기에 이제 어떤 정치적 사건이 있었고 거기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자기 학교를 그만두면서 뭘 했냐면 기와집 3,40채만 나한테 달라고. 왜? 내가 공부는 여기서 끝내지만 인쇄기를 좀 사가가지고 한국에서 계몽 사업을 좀 하고 크게 해보고 싶다. 요즘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한 20살도 대학 갔다가 중퇴하고 거기다가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있습니다. 이러면 너 왜 그러냐 이렇게 할 텐데 최남선의 부친은 좋다. 네 뜻이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인쇄기 사가지고 들어가지고 신문관이라는 출판사를 했고 거기서 낸 단행본이 무정입니다. 제가 이광수가 왜 문학을 택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어느 날 고민을 좀 해봤어요. 이광수가 쓴 소설에서 보면 무정에서는 생물학자가 돼요. 개척자에서는 화학자가 됩니다. 흑에서는 변호사가 돼요. 소설가가 되는 사람은 없어. 중요한 작품에서. 하나같이 과학자나 그런 사람들을 가장 모범적인 어떤 근대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스스로는 문학가가 됐어요. 이광수의 심리가 이런 것 같아요. 일본 제국을 포함해서 서양 열강들이 들어오죠. 그들은 과학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뭘 갖고 들어오느냐? 무력, 총을 갖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공포의 미디어와 관련되어 있는 사진, 영화와 같은 테크놀로지와 관련되어 있는 미디어를 갖고 들어와요. 이거에 대한 태도인데 예컨대 루신도 비슷한 길을 선택했는데 루신이 센다이에서 원래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지금으로는 활동, 슬라이드였던 것 같아요. 슬라이드를 보여주는데 러일 전쟁 때 일본인들이 중국인들을 처형하는 슬라이드를 보여줍니다. 슬라이드를 보여줬더니 모든 일본인 친구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작약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승리와 또 일본인들이 전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통쾌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루시는 그거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두 가지 충격을 받는데 하나는 민족적 감정에 의한 충격이고 또 두 번째는 슬라이드를 포함한 활동사진이라는 미디어에 대한 쇼크죠. 이런 의학, 과학, 테크놀로지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목을 치는 그런 미디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학교를 때려쳐요. 계속 하면 의사 돼가지고 중국 가면 병을 치료하고 돈도 벌고 하는 사람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민족의 병을 치료해야겠다 하면서 의사길을 포기하고 문학가가 됩니다. 근데 이광수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문학이라는 이 문을 통해서 근대 혹은 근대의 폭력에 맞선다. 또 절망에 맞선다라는 생각은 둘이 비슷한 출발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광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감각적인 사람이었다. 무정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스스로가 쓴 작품에는 아주 다양한 시각적인 장치, 또 청각적인 장치, 또 미각, 후각, 촉각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오감을 자극하는 형태의 소위 말하는 그가 생각했던 정이죠. 정과 욕망의 구조를 작동시키는 그런 다양한 장치들이 이제 활용이 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얘기할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광수는 어떻게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고 있는가? 무정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무정이 한 120회 이상 연재가 되면서 모든 사람이 매일신부 앞에 신문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가 신문을 얼른 받아서 무정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작품이었는데 왜 이렇게 재밌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과서적으로 조선을 계몽하는 그 4명의 청년들의 그 힘찬 에너지를 그렸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그보다는 그 소설 자체가 굉장히 5가지 감각을 자극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문이라는 것 안에서 쓰여졌지만 이런 여러 가지 근대 테크놀로지적 장치들이 이미 이 안에 들어와 있었다라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먼저 이 작품이 어떤 구조로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를 한 번만 환기를 조금만 해보면 이 작품은 누구도 완벽한 혹은 이상적인 교양 세계를 갖출 수 없었던 시기의 작품이에요. 예를 들면 1917년이라는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 아직 한문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한문을 잘한다는 것이 교양인의 지표였어요. 또 한편으로는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그 스스로가 세계인이라는 뜻이에요. 또 한편으로 일본어를 잘한다는 것은 출세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세계가 섞여 있는데 이광수라는 사람은 이 무정이라는 작품에서는 적어도 완벽한 교양인을 그리기보다는 약점 많은 5명의 청년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 형식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와 영어를 많이 섞어 쓰고 서양의 유명한 사람의 이름과 말을 많이 인용하여 무슨 뜻인지 잘 알지도 못할 말을 길게 한다. 조금 약간 별로 요즘도 선호하지 않는 캐릭터죠. 그리고 형식의 연설이나 그런 서양글을 직역한 것 같다. 번역투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가끔 주변에 있잖아요. 번역된 책을 읽듯이 말하는 사람. 그리고 형식의 말을 듣건데 이런 말이나 글을 깊고 자세한 사상을 발표할 수가 없다고 한다니까. 아는 척은 많이 하지만 잘 단련되어 있는 지성인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뜻이죠. 영어도 잘하고 하지만 이형식의 친구인 우선이라는 인물, 우선이 이 모델이 된 거는 이제 시문의 형이었던 당시 매일신부 기자가 있었는데 그분을 모델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우선이라는 인물은 약간 구교양인이에요. 이 시기에는 3, 4년 차이만 있어도 서로 교양 세계가 많이 다를 때입니다. 우선이라는 인물은 자기가 영어를 못하는 건 생각 안 하고 형식은 한문을 못하니까 쟤는 한문이 부족해. 그래서 뭐 저렇게 경박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각각의 이 인물들이 청년다운 약점을 가지고 있고 이광수 스스로가 이 형식은 거의 이광수의 페르소나 같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인물로 그리지 않고 있다. 뭔가 약점 많은 인물로 그리고 있다는 거죠. 이 약점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성격상의 결함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들이 재밌는 거는 서로 가르치는 사이라는 거예요. 이 소설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구조인데 예컨대 이 형식의 옛날 연인이었다고도 할 수 있는 주인공 영채에게 이 형식은 언문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형식은 경성학교 영어교사인데 선영이라는 차후에 자기 약혼자가 될 신여성에게 영어를 가르쳐요. 영채라는 인물은 그럼 배우기만 하느냐? 그게 아니라 과거에 자기가 박진사로 붙은 교양세계 안에서 병욱이라는 나혜석이라는 근데 아주 젊은 신여성, 창조적이고 비극적인 삶을 살다가 나혜석이라는 인물이 모델인데 이광수가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에. 이 영채라는 인물은 병욱에게 한문을 가르쳐요. 그리고 영채는 병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신여성이라는 신세계를 봅니다. 그리고 영채에게 또 박진사는 국문을 가르치고 김장로라는 인물은 당대 양반이에요. 거부입니다. 그런데 이 거부가 선영이라는 인물에게 이형식을 통해서 영어를 배우도록 해요. 근데 이 인물들이 출신 배경이 조금 영채는 기생입니다. 기생으로 전락했어요.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그리고 이형식은 고아인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병욱은 이제 음악을 공부하는 도쿄 유학생이고 또 이제 김장로는 당대의 조선의 3번째 안에 드는 굉장히 중심적인 인물입니다. 기독교 활동을 하고 있고. 근데 이 청년이 전혀 배경이 달라요. 사실은 요즘이라고 해도 같이 앉아있지 않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태어나서 이렇게 자란 여성과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 고아인 이형식이 결혼하는 얘기. 드라마에선 가끔 봅니다. 그죠? 드라마에서 가끔 보지만 잘 없죠. 그런데 이 인물들이 다 서로를 가르치는 평등한 지위에 있다. 이런 소설이 그 이전에 없습니다. 드라마로 만들면 아마 이형식이 과거의 은인의 딸인 영채를 배신하고 선영에게 장가를 가서 출세하는 얘기입니다.
간단해요. 그렇지만 이 안에 있는 구조들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청년들은 적어도 그 이전 세대와 다르다. 우리는 훨씬 더 평등하고 서로가 서로에게를 고양시키는 그런 관계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여기서 보면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각각이 저마다의 약점과 결점,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형식은 영문식입니다. 말하자면은 이 형식은 잉글리시 웨이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에 익숙하고 서양식으로 사고하려고 하고 말도 번역도로 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영채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에요? 구식 여자예요. 구식 여자입니다. 연려전에서 배운 대로 살고 싶어요. 자기 몸을 팔아서 아버지를 구하려고 하지만 상황은 계속 나빠져. 왜냐하면 옛날이 아니거든. 지금은. 그런 여자인데 이 인물은 한문식 여자로 나와요. 클래시컬 차이니즈 웨이라고 나와요. 이거는 이제 무정의 영어 번역인데 이광수의 손녀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광수란 인물이 이 소설에 갖고 있는 지금 읽으면은 뭐 정주에 대한 이야기나 굉장히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인간들 사이의 관계가 어떤가 이런 걸 보면 여전히 고전으로서의 지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배우게 되는 장면인데, 삼낭제 수해가 나서 그 수해민들을 구조하기 하기 위해서 이 청년들이 음악회를 열기로 합니다. 도쿄로 유학하는 과정이에요, 마지막에. 그러나 이거 우리가 지금 당장 있는 민족적 현실에 뭔가 기여를 해보자. 그래서 음악회를 열기로 하는데 음악회에 가사를 영채가 씁니다. 한시를 써요. 그리고 가사를 이영식이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모두가 노래를 하고 그 다음에 바이올린은 병욱이 켜고. 그래서 이 인물들이 다 이제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갖고 있는 각각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대들, 새로운 청년들이 이끌어갈 미래는 다를 거다. 이런 희망을 이제 주죠. 근데 생각해 보면 1917년은 3.1운동이 일어나기 2년 전이에요. 한국의 일본의 통치가 가장 잔인했던 시기입니다. 근데 이광수는 이런 시간에도 계속 희망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또 그가 그 희망을 어떻게든 빨리 찾아내려고 했다. 아무리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 점이 이제 그에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과오를 낳게 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무정이 워낙에 대작이고 굉장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영화화가 여러 번 됐어요. 요거는 1962년에 이강천이라는 감독, 요거는 박기채라는 감독이 만든 건데, 요건 이 영채라는 인물이 둘 다 포스터에 들어가 있어요. 주인공은 이영식인데 영화로 만들면 다 영채가 주인공이 돼요. 그래서 이광수가 이거 굉장히 불쾌했어요. 이광수는 자기는 문인이라고 생각했고 영화에 대해서 조금 낮춰봤습니다. 영화를 만들어 놓고 박기채 당대 감독인데 선생님이 와서 영화, 지금 반대죠. 지금은 이제 그 문학과 영화의 위치가 좀 달라졌지만 이광수가 난 그런가 택시 그러면 차를 보내겠다. 차를 보내가지고 극장까지 모시고 옵니다. 근데 이거 보고 나서 삼천리에서 무정의 밤이라는 그 큰 파티를 열었는데 이광수는 영화 보고 기분이 나빠서 집에 가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굉장히 계몽주의적이고 또 한편으로 민족의 미래와 관련된 소설을 썼다고 생각했는데 영채가 주인공인 약간 기생의 수단사로 영화가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많이 상한 거죠. 여기서도 영채가 주인공인데 이 영화는 1960년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어서 배학감을 비롯한 영채를 범하려는 사람을 최은희 여사가 여기 영채죠. 영채가 죽여버리는 얘기예요. 원작을 완전 바꿨습니다. 각 시대별로 그 고전에 대한 해석이 그런 거예요. 달라진 거죠. 근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고민을 곰곰이 해봤더니 유광수가 기분이 나빴던 게 이해가 되고,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황석영 선생이 자기 원작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신문에다 나 이 영화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그렇게는 하지 않죠. 근데 이광수는 그렇게 했어요. 나 이 영화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감독이랑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화는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시나리오 전해지는 이야기로만 보면 생각보다 쓰여진 거에 충실했던 영화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감각적인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 말은 여기 나와 있는 인간관계들이나 또 한편으로는 영채가 말하는 자신의 이력담,
앞쪽에서 영채가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기가 어떻게 그런 정절을 잃을 뻔한 위기들을 모면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영식을 믿고 신뢰했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고백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영화에서 다 살린 거죠. 그러면 이 스토리 전체가 영채, 전반부 스토리가 영채의 말을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거를 영화로 그대로 옮기면 영채가 계속 나와야 돼요. 이광수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죠. 난 이영식이 얘기로 쓴 것 같은데. 세월이 좀 지났죠. 한 20년 전 작품이니까 이 영화가 만들어질 때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원작이 충실하지 않았을까 그런 전제를 한번 가지고 생각을 해봤더니 역시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설에 나오는 한 대목이에요. 실제로 영화에 대한 논쟁을 보면 이 장면을 다 찍었어요. 근데 이제 저기가 보기에 중요하지 않은 거죠. 이광수가 보기에는. 이 말은 뭐냐면 이광수가 근대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나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감각을 갖고 자기가 문학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역시 당시대 동시대인이었고 일본 유학에서 경험했던 그 영화에 대한 체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 유학을 가가지고 기숙사에 처박아 놓으면 할 게 다 영화관에 가는 거예요. 그 영화 체험이 자기 문학 체험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영화에 대해서 체험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테크놀로지에 어느 정도 저항했지만 작품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막 들어와 있습니다. 뭐냐? 무정은 활동사진처럼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박기채는 이거에 충실해서 만든 겁니다. 그때 이광수는 자기 의식 못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둘이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흥행은 그래도 잘 됐다고 하니까 지금하고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에 굉장히 치문된 사람이 이영식이라는 인물이다. 이영식은 활동사진, 소음, 음악 이런 것들인데 이영식 주변에 계속 나와요. 여기 이게 지금 망상에 빠진 거예요. 영채에 대해서 여전히 사랑하는 감정이 있는데 영채는 기생이 됐어. 그리고 뭔가 정조는 예전에 이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망상을 막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눈을 감았더니 막 활정사진이 펼쳐지는 거예요. 굉장히 시각적으로 그려냈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본 거예요. 영채가 정조를 잃었을 경우에는 어떤 논팽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어떤 논팽이들과 어울려서 막 베개를 같이 하고 있는 장면을 막 상상을 해봐요. 그런 생각을 해봤더니 또 한편 이쪽 세계에는 성당에서 결혼도 회당에서 했네요. 회당에서 하고 즐거운 가정, 아들, 딸 낳아서 잘 살고 있는 게 또 생각이 돼요. 근데 만약 영화를 찍는다 그러면 이런 망상을 다 그려내면 어떨까요? 굉장히 사이키델릭한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박기채가 이걸 일부 이런 상상들을 영화로 만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광수 스스로는 자기도 못 본 자기 작품 안에 깜짝 놀란 거죠. 굉장히 시각적이다.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청각적인 작품입니다. 이 소설의 전반부는 일종의 박영채라는 인물이 들려주는 천일야와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소설이 쭉 끝나요. 그 다음날 연재해야 되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매일신부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고. 언제 나오나 이렇게. 되게 잔인한 얘기지만 전반부의 70회, 60회까지는 영채가 정조를 잃었나? 잘못됐나? 이런 거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그런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그런 장면을 계속 느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채의 목소리가 소설 전반부에 높았다, 낮았다, 굵었다, 가늘었다 무슨 미묘한 음악을 듣는 듯한 영채. 이거는 이제 소설에 나오는 겁니다. 영채의 목소리에서 진행된다. 이 기생이고 처녀이고 불쌍한 고아가 된 이 영채의 말, 이 조선의 세이레제드의 얘기들을 굉장히 청각적으로 이 시기에 사람들이 듣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영식의 활동사진이 있고 영채의 추궁기가 있고 그래서 두 가지가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계속 자극을 하는 이야기가 이제 무정의 중요한 장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채의 목소리를 재현하면 열여전을 베끼는 이 그녀의 삶 속에서 중간중간에 이영식의 활동사진으로 대변되는 이런 망상이라든지 독자의 탄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고 영채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이 소설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 무정의 일종의 소음처럼 이형식이 생각하는 일종의 호러물에 가까운 그런 영화가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거죠. 지금 읽으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옛날 작품이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되게 청년다운 고민이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하게 됩니다.